엄마, 나 차 샀어. 외제차야. 60개월 할부로 샀어. 멋지지? 전세금 모은다며 10개월째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아들에게도 6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사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생활비는 한 푼도 안 내면서 분기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던 아들 부부의 뻔뻔함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죠. 며느리는 옆에서 활짝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차도 취향이고 트렌드예요. 하지만 아들 태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외제차 때문에 자신이 3천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단호한 결단이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김미숙입니다. 올해 63이에요. 서울 마포구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신혼 때 남편 성진과 함께 들어왔죠.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주변에 집도 별로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어야 했죠. 그래도 우리 집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남편과 손잡고 이 동네를 걸으며 미래를 꿈꿨어요. 아이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러고 나면 우리 둘이 오순도순 노후를 보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살았어요. 아들 태호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아들이었어요. 처음 안았을 때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몰라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죠. 건강한 아들이에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태호를 키우는데 정성을 다했어요. 이유식은 직접 만들었습니다. 손수 야채를 갈고 고기를 다졌어요. 남편이 말렸습니다. 힘들게 왜 그래? 간단하게 해서 먹여도 되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태호한테는 정성이 들어간 걸 먹여야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뭐든 해줘야 한다고 믿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3개 보냈습니다. 영어, 수학, 피아노였어요.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죠. 남편 월급의 3분의 1이 학원비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았어요. 태호가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중학교 때는 과외를 붙였습니다. 수학 성적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과외비가 한 달에 80만 원이었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김밥을 말아서 팔았어요. 동네 가게에 납품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50줄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부르텄어요.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태호 과외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입시학원을 보냈어요. 유명한 학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이었죠. 거기에 교재비, 모의고사비까지 합치면 15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남편이 야근을 많이 했어요. 저도 김밥 외에 반찬 가게 일까지 했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랐어요. 태호가 대학에 붙었을 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어요. 입학식 날 태호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걸었죠. 엄마 고마워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녹았어요. 이 순간을 위해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우리가 냈어요. 4년간 8학기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아르바이트를 안 했어요. 공부에 집중하라고 했죠. 용돈도 넉넉히 줬습니다. 친구들이랑 밥 먹고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라고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니까요. 취업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졸업 후 1년간 취업이 안 됐어요. 태호가 초조해했죠. 저는 괜찮아. 천천히 해.
위로했습니다. 취업 학원비, 자격증 시험비, 면접 정장가까지 다 됐어요. 태호가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 남편과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35년을 살았어요. 태호를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내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태호 옷 사는 게 더 기뻤어요.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태호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았습니다. 남편 성진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부부의 삶은 오롯이 태호를 위한 것이었어요. 은퇴 후에는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하다가 65세에 정년퇴직했어요. 연금이 나왔죠. 거기에 우리가 평생 모은 현금이 2억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시가가 9억 원이니까 합치면 11억 원이 넘었어요.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이었어요. 태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선영이었어요. 32살 마케팅 회사 팀장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도 반갑게 맞아줬죠. 그래, 우리 태호 잘 부탁해. 결혼식 후 태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잠깐만 같이 살면 안 돼요? 전세금 모을 때까지만 1년만 함께 살겠다고 했어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아들이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동의했죠. 1년이면 금방이지. 같이 살자. 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방 하나를 내줬어요. 아들 부부니까요. 편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선영이 어머님, 밥 맛있어요. 칭찬도 했어요. 태호도 웃으며 지냈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사니까요. 그런데 2달째부터 달라졌어요. 아들 부부가 생활비를 안 냈습니다. 월급을 받는데도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전세금 모으느라 돈이 빠듯하겠거니 생각했죠. 석 달째가 되자 며느리가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맞벌이잖아요. 퇴근하면 너무 힘들어서요. 저녁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러마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느라 힘드니까요. 저녁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차린 음식에 투정을 부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너무 싱거워요. 김치찌개를 먹다가 말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더 짜게 할게. 다음날 짜게 했더니 너무 짜요라고 했죠. 결국 며느리는 배달 음식만 시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갈비찜을 했어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차려놓고 가족을 불렀죠. 그런데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저희 오늘 치킨 시켰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그거 드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갈비찜 만드는데 3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시간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참았습니다. 계속 참았어요. 아들 부부니까요. 1년만 지나면 나갈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차렸어요. 며느리가 또 배달 음식을 시키려고 하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밥은 스스로 챙겨 먹어야지. 내가 매번 해줄 수는 없잖아.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죠. 어머님, 왜 아들한테는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하면서 저한테만 그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호 씨한테는 평생 상 차려주고 밥 떠먹여주면서 왜 저한테는 밥 스스로 챙기라고 해요? 며느리라고 구박하시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한테는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하면서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태호에게는 평생 한 번도 밥 차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 해줬어요. 상전처럼 모셨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5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끼고 살았던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태호가 어렸을 때는 당연히 다 해줘야 했어요. 아이니까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됐을 때도 다 해줬습니다. 중학생이 됐을 때도, 고등학생이 됐을 때도, 대학생이 됐을 때도요. 35살 유부남이 된 지금까지도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상전으로 만들었구나. 내가 35년간 상전 모시듯 키웠구나. 그래서 아들은 모든 게 당연한 거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내 자신이 한심해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들 부부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어요. 며느리 선영은 제가 차린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매일 배달 음식이었어요. 치킨, 피자, 족발, 중국집. 현관문 앞에 배달 음식 봉투가 쌓였죠. 저는 그 봉투들을 치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제가 버렸어요.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방에서는 냄새가 났어요. 청소를 안 하니까요. 제가 청소하려고 방문을 열었더니 선영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왜 허락도 없이 방에 들어오세요? 사생활이에요. 저는 그냥 문을 닫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생활비를 안 내니까 우리 부부 연금으로 네 식구를 먹여 살렸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도 다 우리가 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나갔어요. 연금이 250만 원인데 적자였죠. 모아둔 현금 2억 5천만 원에서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남편 성진이 걱정했어요. 여보, 이러다가 노후 자금 다 없어지겠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들 부부가 같이 사는데요. 내쫓을 수도 없잖아요. 아들 부부는 분기마다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일본, 태국, 베트남.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죠. 예쁜 호텔, 맛있는 음식, 웃는 얼굴.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씁쓸했어요. 우리 부부는 병원비도 아끼는데 아들 부부는 해외여행이라니. 한 번은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태호야, 여행 다니는 건 좋은데 전세금은 모으고 있는 거야? 태호가 대답했어요. 엄마, 젊을 때 놀아야죠. 전세금은 천천히 모을게요. 천천히요.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1년만 살겠다더니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 전세금은 천천히 모은다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누이 현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현주는 남편의 여동생이에요. 60대 초반이죠. 우리보다 형편이 좀 나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언니 나야. 뭐해?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응, 설거지 중이야. 왜? 아, 그래. 나는 오늘 애들이랑 점심 먹고 왔어. 현주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느낌이 왔어요. 우리 민수 있잖아. 그 애가 결혼할 때 독립시켰거든. 그때는 힘들었어. 우리 돈으로 전세 보증금 보태줬으니까.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있지, 그 집이 지금 3억이나 올랐대. 민수가 작년에 매매로 돌렸는데 잘한 거지. 일찍 독립시키길 잘했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주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 민지도 마찬가지야. 신혼 때 작은 빌라 사줬는데 그것도 1억 올랐어. 역시 자식은 일찍 내보내야 해. 같이 살면 애들이 못 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우리 태호는 35인데 아직도 부모 집에 붙어 살고 있거든요. 전세금 모은다며 10개월째 같이 사는데 모은 돈은 없고 해외여행만 다니잖아요. 언니, 태호는 어때? 전세금 다 모았어? 그 질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응, 거의 다 모았어. 곧 나갈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현준의 자식들은 일찍 독립해서 집값도 올리고 잘 사는데 우리 태호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잘못 키운 걸까? 그날 오후 일이 터졌습니다. 주차장에서 커다란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우디였습니다. 새 차 같았죠.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그 차가 우리 집 주차구역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태호가 내렸어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선영도 내렸죠. 두 사람이 차를 바라보며 뿌듯해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저 차를 산 건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들어왔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죠. 엄마, 나 차 샀어. 외제차야. 멋지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호야, 그 차 얼마야? 6천만 원이야. 근데 60개월 할부로 샀어. 한 달에 내는 돈은 얼마 안 돼. 60개월 할부요. 5년이잖아요. 5년을 내야 한다고요. 전세금은 모을 생각도 안 하면서 외제차를 할부로 사다니. 태호야, 너 미쳤어? 전세금도 못 모으면서 무슨 외제차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아들한테 소리 지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왜 그래? 내 돈으로 산 건데. 내 돈? 생활비도 안 내면서 무슨 내 돈이야. 그 돈이면 전세금 모았을 거 아니야. 엄마, 차는 필요한 거야.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타기 힘들어요. 저도 이제 과장인데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요.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체면을 차린다고요? 그때 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차도 취향이고 트렌드예요. 왜 저희 소비에 간섭하세요? 저희가 번 돈으로 산 건데요. 저는 선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영아, 너희가 번 돈으로 생활비도 내고 전세금도 모아야지.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외제차를 사? 이게 말이 돼? 선영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어머님, 저희한테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싫고 안 싫고가 아니라 당연한 걸 말하는 거야. 전세금 모은다며 1년만 살겠다고 해놓고 뭘 했어? 해외여행 다니고 외제차 사고. 그게 전세금 모으는 거야?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알았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고요. 10개월 동안 알아서 하겠다더니 한 게 뭐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성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부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태호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봐요.
뭐든 다 해줬으니까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35인데 분별력이 있어야지. 부모 집에 살면서 외제차를 할부로 사?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35년간 상전처럼 모신 아들이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막막했어요. 외제차 사건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잠든 후 남편과 거실에 앉았어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들리면 안 되니까요. 남편 성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심각해 보였어요. 내가 생각해봤어. 우리가 태호 결혼할 때 대출이라도 받게 해서 집을 사줬으면 지금쯤 집값도 올랐을 테고 저렇게 무책임하게 외제차 할부까지 사지는 않았을 거야.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후회였어요. 우리도 현준애처럼 일찍 독립시켰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때 내가 반대했잖아요. 신혼인데 대출 부담 지우지 말자고.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다가 돈 모으면 나가면 된다고. 그래, 그게 실수였어. 편하게 해주니까 태호가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나가겠어? 공짜로 먹고 자는데.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게 해줬어요. 생활비도 안 받고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아들 부부 입장에서는 나갈 이유가 없었죠. 저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끼고 사는 게 애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태호가 소중하죠. 내 새끼니까요. 그런데 자기 인생 살아야 하는 시점에는 부모가 단호하게 독립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품고 있으면 태호는 평생 철이 안 들 거예요. 남편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내보내요. 강제로라도 내보내야 해요. 강제로? 네. 우리가 안 내보내면 태호는 절대 안 나가요. 평생 이 집에 붙어 살 거예요. 그게 태호한테도 우리한테도 좋지 않아요. 남편이 깊이 고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침묵 후에 그가 말했어요. 좋아. 당신 말이 맞아. 독립시키자.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내보내기로요. 35년간 상전처럼 모셨지만 이제는 끊어야 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들 부부를 거실로 불렀어요. 태호와 선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태호야, 선영아.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한 달 뒤에 이 집에서 나가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와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한 달 뒤에 나가라고 했어.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태호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왜긴 뭐가 왜야? 너희 1년만 살겠다고 했잖아. 벌써 10개월이야. 전세금은 모았어? 태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아직이지. 10개월 동안 뭘 했어? 해외여행 다니고 외제차 사고. 전세금 모을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맞벌이에도 돈이 안 모여요. 물가도 비싸고. 물가가 비싸면 외제차는 왜 샀어?
60개월 할부면 5년이야. 5년 동안 매달 할부금 내면서 어떻게 전세금을 모아?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태호야, 아빠 말 잘 들어. 우리가 널 미워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이제 35이야. 결혼도 했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부모 집에 언제까지 붙어 살 거야? 태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이 굳어졌어요. 못 나가요. 뭐? 못 나간다고요. 차 사느라 돈이 없어요. 이번 달 차량 보험료만 해도 300만 원이 넘는데요. 지금 나가라는 건 차 팔라는 소리잖아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차 때문에 못 나간다고요? 그 비싼 외제차를 지키려고 부모 집에 계속 붙어 살겠다고요? 태호야, 그 차가 내 인생보다 중요해. 차 팔고 나가면 되잖아. 싫어요. 그 차는 제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우디 타고 싶었다고요. 이제 겨우 샀는데 왜 팔아요? 선영도 거들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1년도 안 살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한 달 안에 나가라니. 너무하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싫으세요? 또 며느리 타령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방에 들어간 후 남편과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저 애들 안 나갈 것 같아. 그러게요. 저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뭔데요? 집을 팔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자고. 우리가 이 집에 있으니까 태호가 안 나가는 거야. 집을 팔면 나갈 수밖에 없잖아. 여보,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우리 추억이 다 여기 있는데. 알아. 나도 이 집이 좋아. 하지만 태호 때문에 우리 노후가 망가지는 건 안 돼. 이대로 가다간 노후 자금 다 까먹고 빈털털이 되는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살면서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고 있었어요.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다른 데로 가자. 서울 말고 지방으로. 집 팔면 9억은 받을 수 있어. 그 돈으로 조용한 데 가서 우리끼리 살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40년 살았던 집이에요. 신혼 때부터 태호 키우고, 태호 대학 보내고, 태호 결혼시키기까지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죠. 그걸 판다고요? 하지만 남편의 말처럼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아들에게 끌려다니다가 노후를 망칠 수는 없었어요. 좋아요. 팔아요. 그 말을 하는데 온 힘이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외출복을 입고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어디가? 남편이 물었어요. 부동산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자. 우리 부부는 동네 부동산으로 갔어요. 40년 동안 매일 지나다녔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부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 김 사장님 부부.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 내놓으려고요. 네. 집이요? 마포 아파트요? 네. 사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사신 집인데. 정말요? 네. 금매로 내놓을게요. 빨리 팔고 싶어요. 사장님이 우리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시세가 9억 정도인데 금매면 8억 5천에 내놓을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0년 살았던 집을 파는 거잖아요. 수많은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호가 처음 걸음마를 뗀 거실, 태호가 공부하던 작은 방, 남편과 밤새 이야기하던 안방. 그 모든 게 이제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게 최선이니까요. 이틀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사장님, 계약자 나왔어요. 금매라서 금방 나왔네요. 내일 계약하실 수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네, 내일 갈게요. 다음 날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매수자는 신혼부부였어요. 젊은 부부가 우리 집을 보며 행복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모습 같았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부부의 40년이 담긴 집이 이제 정말로 남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아들 부부는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말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들 부부를 거실로 불렀어요. 지난번처럼요. 태호와 선영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또 뭐예요, 엄마? 또 나가라는 얘기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았어. 침묵이 흘렀어요. 태호와 선영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 팔았다고. 어제 계약했어. 2주 후에 잔금 치르고 나가야 해.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장난이지? 진짜 판 거야? 장난 아니야. 진짜 팔았어. 선영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미쳤어요? 저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집을 팔아요? 너희한테 왜 얘기해?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우리 마음대로 팔 수 있어. 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해.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나가서 살면 되지. 원래 1년만 살겠다고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갑자기 2주 안에 나가라니.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태호야,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했잖아. 그때 너희가 안 나간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집을 판 거야.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35살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취소해줘요. 집 판 거 취소할 수 있잖아요. 위약금 내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취소 안 해. 왜요? 왜 이래요? 태호야, 너희가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았어야 했어. 우리가 100번을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너희를 위한 거야. 저희를 위한 거라고요? 쫓아내면서요? 그래, 쫓아내는 거야. 너희가 안 나가니까 우리가 나가는 거고. 그래야 너희가 정신 차리니까. 선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너무해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선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선영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라.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내가 차린 밥 안 먹고, 방 청소도 안 하고, 맨날 배달 음식만 시키고, 해외여행 다니고 외제차 사면서 전세금은 한 푼도 안 모으고, 그러면서 나한테 며느리 차별한다고 따지고, 그게 잘못 아니면 뭐야? 선영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태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봐줘요. 저희가 잘할게요. 생활비도 낼게요. 제발.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늦었어, 태호야. 진작에 그랬어야지.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2주 안에 나가. 그게 마지막이야. 그날 밤 아들 부부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 우는 소리, 태호가 한숨 쉬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웠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새끼를 쫓아내는 거잖아요. 35년간 상전처럼 모시던 아들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한 거야. 힘들겠지만 잘한 거야. 알아요. 알지만 마음이 아프네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게 태호를 위한 거야. 우리가 안 내보내면 태호는 평생 철 안 들어. 이제라도 독립시키는 게 맞아. 남편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 태호는 결국 외제차를 팔았어요. 6천만 원에 샀던 차를 4천만 원에 헐값으로 처분했죠. 2천만 원 손해였습니다. 60개월 할부금도 남아 있었어요. 그 빚까지 떠안고 나가야 했죠. 그 돈으로 반지하 반전세를 얻었어요. 서울 외곽이었죠. 햇빛도 잘 안 드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사날 태호가 짐을 옮기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해야 했어. 내가 이제 어른이니까.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서 안아줬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태호야, 힘들겠지만 버텨. 내가 할 수 있어. 아빠 엄마도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둘이서 해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집이 텅 비었습니다. 40년간 살았던 집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저는 빈 방들을 둘러봤습니다. 태호가 어렸을 때 뛰어다니던 거실, 숙제하던 책상이 있던 방, 가족이 모여 밥 먹던 식탁 자리.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 매각 대금 8억 5천만 원.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죠. 남편과 함께 강원도 속초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신축 오피스텔을 3억 원에 샀어요.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동해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여보, 여기 정말 좋다. 남편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바다 앞에 살게 될 줄 몰랐죠. 남은 4억 원은 연금을 보강하는 데 썼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에 이자, 수입까지 더하니 생활이 여유로워졌어요. 아들 부부한테 쓰던 돈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넉넉했습니다. 속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였어요. 남편과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손잡고 걸으며 이야기했죠. 40년 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여보, 우리 신혼 때 이후로 이렇게 여유로운 건 처음인 것 같아. 그러게요. 태호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우리 인생 살자. 남은 시간 우리끼리 행복하게.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태호한테 메시지 보낼까? 그래요. 보내요. 남편이 천천히 메시지를 썼어요.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태호야, 아빠다. 잘 지내고 있지? 엄마 아빠는 속초에서 잘 살고 있어. 바다가 예쁘더라. 너희도 힘들겠지만 버텨.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이젠 너희 스스로 살게 하는 거다. 사랑한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네, 아버지.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마음이 놓였습니다. 태호가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속초 바다 위로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붉은 하늘, 반짝이는 바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네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자. 35년간 아들을 상전처럼 모시며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없었어요. 오직 아들을 위한 삶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63세에 처음으로 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이제라도 시작해서 다행이에요. 속초 바다가 노을에 물들었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황혼 독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